시간에 이어서 요약집 698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은 크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 문장은 까다롭지만은, 문장은 까다롭지만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문장은 결국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중요한 조문인데 바로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 상에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해놨습니다. 이 임차인은 우리가 법인 3개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인 법인인 임차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상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공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에 그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즉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요건이 바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가 되는 겁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동시행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판례 사례들도 우리가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 사례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하시고, 판례를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 부분들이 있다라면 질문방에 올려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699페이지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결국 알으세요.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라면은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도 금융기관이 승계를 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 금융기관이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 금융기관 등이 확정일자부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한 임차인, 민법 627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 이런 임차인들이 전부 다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금융기관이 승계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1호, 2호, 3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주의를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양수했지만은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해버리거나 임차권 등기가 말소돼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승계한 우선 변제권도 상실해버린다라는 겁니다. 3번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준 규정은 이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리 내지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리면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상당히 또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이럴 때 등장한 제도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퇴거를 해버리면은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등달아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등기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거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모든 임차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가 끝난 후 1번에 임대차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임차인만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지방법원에다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당연히 항고를 할 수 있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라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퇴거를 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해가 있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거죠. 바로 이런 효력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됐다라면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은 우리 8조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학습을 하겠지만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5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임대인의 어떤 잘못이죠.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됐으니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죠. 금융기관에게도. 그래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민법 621조 규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확정일자의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하는 거는 우리가 1번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정인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확정일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과거에 출제되긴 했지만은 앞으로는 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죠. 왜냐하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701페이지에 8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규정대로라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6개월, 뭐 1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것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 보호되기 어렵죠. 안정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임대차 계약의 최단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도록 2년으로 보도록. 그래서 무조건 2년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자유로운 그 퇴거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 규정은 우리가 임차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으로 당사들끼리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제9절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국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장이 어렵죠. 그런데 문장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하겠다,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또한 같다라는 말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만 그런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했지만은 대부분 판례가 2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를 내리고 있어서 아예 법을 개정해서 2년으로 보도록 법을 명시했습니다. 6조 2항 단서에서. 다만 이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은 2기의 차임, 2기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2기의 차임에게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제 6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이 2기의 차임에게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2년으로 보더라도.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뜻은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2페이지에 제10절에 차임 등에 관한 임차인의 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차임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차임을 정액 요구한다든가 또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당사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액은 보통 임대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차임 정액 청구율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한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은 금액의 제한에 관한 건데 약정한 차임 등의 5% 금액입니다. 20분의 1의 금액이죠. 약정한 차임의 5%의 금액을 초과해서 정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액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또 이를 정액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기간적 제한까지도 둠으로써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금액의 제한이다, 기간적 제한이다 하는데 그 첫 번째 줄에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요 문장은 사유의 제한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은 차임 정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임대인은. 근데 이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현실로 가면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액 제한, 기간적 제한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사유 제한, 금액 제한, 기간적 제한. 금액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정한 차임의 5%, 기간적 제한은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의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또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산정률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산정률을. 그 산정률을 높여버리면은 임차인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산정률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에 적혀져 있는 비율과 2호에 적힌 비율, 그 두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연 1할과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입니다. 이 3.5% 하는 것이 최근에 개정된 부분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수치가 되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조 109번의 그 개정이 작년 5월 29일 날 이준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 시 상한율의 상한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즉 그 배수는 4.5배였습니다. 4.5배를 곱한 비율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한 비율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4.5배가 아니고 지금은 3.5%를 더한 비율입니다. 4.5배를 곱하더니 그래서 3.5%를 기준금리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할과 3.5%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인데 임차인이 방금 위에서 점검했던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또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당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등의 어떤 보호 규정에 관한 것들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초과해서 지급을 하거나 어떤 지급받은 차임이라든가 보증 등 상당 금액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강행법규에 위반된 그 약정으로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무효로부터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703페이지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해주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편의상 이 보전금액 중 일정액의 보호 이 단어를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금액 중 일정액의 보호 알겠죠?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뭐다? 최우선 변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최우선 변제. 그래서 요 앞에 적혀 있는 요 보전금액은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전금액 규모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보전금액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죠. 요 뒤에 금액은.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은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우선 변제권에 관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라야만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법제 8조 1항에 따라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전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우리가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경제사정 변동을 감안해서 하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거죠. 다만 보전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도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은 소액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게 되면은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 최우선 변제의 금액까지도 이 일정액까지도 전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기간별 소액 보전금 보호 일람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과거 거는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알겠어요? 과거 거도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의 아랫부분에 당구장 문장을 보시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말뜻이 좀 어려운데 뭔 소리냐면은 현재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에 보전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소액 보전금액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주택의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시점에 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소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기가 세 들어가는 그 임차주택의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언제냐 그걸 확인해가 그 설정일 기준으로 이 표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보전금액과 최우선 변제의 금액을 우리가 시험 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기준 시점에 지역별 그 소액 보전금액과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3월 30일 이후에 개정된 이 소액 보전금액 보호 내용들을 좀 외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울 때는 지역별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원 이하의 보전금이라야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3,400만 원까지다라는 거죠. 근데 이 3,400만 원도 이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보호받을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3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즉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요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 되는 요 일정액을 알죠? 하나의 주택에 2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은 알죠? 그 보증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 일정액도 뭐 보호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액 다 최우선 변제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5번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각 주택에서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이 최근에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과거의 출제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까지 물어보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이라서 필요한 부분들만을 따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신설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좀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1번의 동그라미 2번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감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 간의 분쟁, 그리고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이런 분쟁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근데 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 봤던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 보증금액과 그 일정액, 보증금액 중 일정액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이걸 심의하는 기구고, 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요 1호, 2호, 3호, 4호와 관련된 이런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각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 위한 실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든가 조정의 신청 및 절차라든가 처리 기간이라든가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과 조정의 성립, 그리고 기타에 관한 이 내용 말도 좀 더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적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정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특히 정독을 하시면서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은 어떤 것들이다 하는 것은 좀 기억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06페이지에 제13절에 기타 관련 규정인데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 그리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죠. 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라면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 당시에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이 없지만은 당연히 민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하지만은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상속인에게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7페이지에 이번에 강행규정, 이 법에 규정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또 작년에 신설됐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서식을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명칭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용어를 익혀둬야 기억이 잘 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누가 서식을 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내용을 마찬가지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법 규정 위주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